세종리더십연구소의 박현모 교수입니다. 제가 세종을 한 20여 년간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질문이 세종학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종리더십은 세종학의 일부 일터인데 세종리더십 말고 다른 분야, 세종의 음악, 세종시대 과학기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걸 전체로 아우르는 것은 무엇이고 또 다른 분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의외로 연구자들은 세종학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또 그 범주를 내리는데 굉장히 소홀히 했더라고요. 세종학이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 1986년도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세종학 연구라는 그런 잡지를 간행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더라고요. 그거로 이제 미국에 있는 연구소 또는 이제 어떤 시민 강좌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보면서 뭔가 우리가 세종을 공부할 때는 최소한의 정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해봤더니, 첫 번째가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문헌과 유물에 의거한다.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고 그 시대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 소재가. 두 번째,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과 안목, 특히 문제 해결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그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과거 사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안목, 문제 해결 방식을 다루는 것. 세 번째는 국가 경영 리더십과 그 성취, 그렇게 이용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사람들이 어떤 안목을 가졌는지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세종학이라는 말에 저도 포함이 된다. 즉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 두 번째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반영하는가. 세 번째는 리더십으로서 뭔가 성과를 냈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세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볼 때 이른바 역사학이나 또는 인물학, 또 인물열전, 전기, 또는 정치학, 정보학과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부분을 간단히 보고 싶은데요.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세종학은 말씀드린 이런 인접학문 모두를 다 아우르는 것이고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세종학은 역사학과 비슷한데 다릅니다. 역사 사실을 소재로 다루지만 역사 기록의 정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역사를 기록하느냐? 사마천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일들을 서술할 때 후대인들이 깊이 그걸 어떻게 보는지를, 후대인들을 깊이 의식하면서 기록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술 왕사할 때 내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저는 동양 역사학의 아버지가 사마천이라고 보는데, 그가 사기를 편찬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왜 기록하느냐, 밝은 세상을 잘 계승시켜 전달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잘 이제 연구하는 것인데, 지금 많은 역사 연구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유물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배우고 있죠. 사마천 사기를 조금만 더 보면요, 나라 다스리는 자는 춘추, 즉 역사를 몰라서는 안 된다. 역사를 모르면 앞에 누가 참소하는데 정말 참소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뒤에 역적이 있어도 역적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신하된 자도 춘추,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일상적인 일을 처리할 때 옳은 방법을 모르고, 사태의 변화를 만났을 때 임기응변도 모른다. 한마디로 올바른 가치 기준도 역사에서 찾을 수 있고,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도 역사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사마천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세종이 그런 점에서 무릇 정치를 하려면 그전 시대가 남겼던 자취를 잘 봐야 되고, 그 자취를 보려면 오직 역사책을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성공과 실패한 사례가 있는지를 잘 조사하라, 연구하라 라고 해서 지평요람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지평요람. 한마디로 세종학을 배운다는 것은 역사 사실을 왜 기록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 정신의 정수를, 역사학의 정수를
읽는 점에서 기존의 역사학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종학은 인물 열전 또는 전기와 달리 어떤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인물 열전들이 그 사람들의 그런 그 특정 인물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죽었는지 그런 것을 이제 서술하는 데 그치는데, 대체로 세종학에서는 그와 달리 그 인물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과의 논쟁, 그런 대화까지도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인물이 추진하는 일의 그런 그 배경, 또 전개 과정을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또 시간적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모두 알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전기나 인물 연구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또 우리가 리더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통섭적으로 보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학이나 정보학과 상당히 근접하지만 세종학은 훨씬 깊이가 있고 역동적이라고 봅니다. 뭘 보고 역동적으로 하느냐면, 세종실록에도 권력과 제도 또는 이제 정치 세력 간의 관계도 또 국가 간의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실록은 모두 종합적으로 이게 이제 그 지위가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문제 해결 과정을 초점 맞추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세종학에서는 그 경세라고 표현되는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경국의 종합적 사유, 실천지향적 지식을 쭉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위가 있는 인물들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런데 황희정승이 세상을 이끌 만한 재주와 실제 쓸 수 있는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자세하게 문제를 시작할 때부터 진행 마지막까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학이 그 종래 역사학에서 했던 것, 즉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뭐 라스웰식 접근이라고 말하는데요. 미국의 헤럴드 라스웰이 정치학을 누가 언제 권력을 쥐고 어떻게 장악하느냐, 권력 장악 부분, 소유 부분에 초점 맞추는데, 세종학에서는 권력을 얻는 방법을 보지만 어떻게 하면 잡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할 것인지, 소통의 관점에서 권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훨씬 다른 측면입니다.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장영실 등이 노력해서 만든 동물 그림 오목시계, 요즘 학생들한테 이제 앙부일구가 못 알아듣습니다. 동물 그림의 오목해시계를 종로 내거리에 설치하게 하면서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왜 그런 귀하게 만든 것을 길가에 내버리십니까? 세종 하신 말씀이 백성들로 하여금 시간을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할 바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그 시간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어떤 이 발명품과 국가의 제도나 법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세종실록을 읽을 때 최대한 세종의 눈높이에서 읽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의 눈높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왕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어떤 것은 채택되지 않고 하는 그런 세종의 등 뒤에서 세종대왕이 일하는 방식을 가지고 실록을 읽어가는 것을 저는 말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세종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내 거로 염두에 두고 풀어가면 훨씬 더 세종과 그 시대 신하들의 그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세종의 눈높이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 세종의 판단과 조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고, 정책 결정자들이 갖는 고뇌를 읽는 것, 그리고 그들과의 심리적 간격도 좁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우리 생각과 언행을 되돌아보고, 특히 세종의 것을 내 것으로 이제 가져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세종의 눈높이 연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게 제가 하는 것은 세종실록에 있는 세종이 태어난 공간, 그 부분을 늘 염두에 두면서 실록을 보는데, 제 연구실에는 이제 세종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공간, 경복궁 주변에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세종이 16년 동안 근무했던 경복궁에서 그가 언제 집현전을 가고
언제 또 어디를 가고 뭐 사정전에 근무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가상하면서 볼 때 제가 발견한 것은 세종은 주로 6가지 일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이것은 광화문 앞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예조에서 온 보고서구나. 이것은 지금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는 사헌부에서 온 보고서네. 지금 교보문고 자리에 있던 한성부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의 보고서가 오고 대화가 오면 그 공간을 생각하면서 세종이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뭐 동대문에서 온 거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세종이 일할 때 어떤 것은 예조에 관한 부분, 교육과 외교, 문화에 관한 거, 이조에 관한 거, 인사행정에 관한 거, 형조에 관한, 법에 관한 거,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로 보는 게 세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저는 육조 체제라고 말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를 실제로 조선왕조의 종합법전인 경국대전이 만들어졌고, 그게 실록을 읽어갈 때 중요한 범주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모든 일하는 과정을 세종이 바로 실록을 기록하는 체제를 정립해서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고 배우는 하나의 방법을 만들었다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즉, 세종의 모든 국가 경영의 지도가 들어있는 세종실록을 보면 정말로 모든 대화, 세종의 그런 말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생생한 대화를 대체 누가 어떻게 기록해 보관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의 체제는 세종이 처음 정립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기록은 했지만 세종 때 이것을 몇 명뿐만 아니고 집현전 학사, 심지어 여성들에 관한 것은 여성 사관, 여사까지 두어서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지방의 수령들, 전국의 대화를 다 기록해서 풍부한 자료로 만들게 한 것이 세종 때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록을 해서 마지막에 왕이 돌아간 다음에 편찬할 때 왕이 그걸 못 보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것도 세종 때 논쟁 끝에 세워졌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최종 편찬된 실록을 그전에는 서울 춘추관과 충주 사고에만 했었는데 이걸 전국 4군데로 분산 배치시키죠. 그래서 실제로 임진왜란 그 중 하나 전주사고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됐는데, 만약 세종께서 그때 실록을 기록하는 방법, 왕이 못 보게 하는 정신, 그리고 분산 보관하게 하는 실록의 체제를 안 만들었더라면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불리우는 실록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이 믿고 보도록 하라 라는 그런 자세로 실록을 기록하는 것이 실록학의 정신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좀 잘 우리가 다양한 분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서 우리 공부할 때도 체육 분야에서, 국어 분야에서, 음악 분야, 미술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가지고 연구하고 연결시키면 굉장히 효과적인 우리 공부의 방법,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